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주택관리사 민법을 같이 함께 공부할 제 이름은 안영찬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 이름은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도 한번 또 적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 과목이 3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민법하고 회계 원리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개론 요 세 과목이 이제 1차 과목이고 요 세 과목 평균 몇 점이죠? 60점이 넘으면 합격이죠. 물론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꽈락 40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 과목이 모두 40점이 넘고 평균 60점이 되면 이제 합격을 하게 돼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민법, 회계 원리, 시설 개론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뭐가 그러면 1차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하냐? 회계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계 원리가. 왜냐하면 회계 원리가 좀 까다롭고요. 좀 계산해야 될 것도 있고 좀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 원리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민법하고 시설 개론은 중요하지 않느냐? 최근에 또 경향이 요 시설 개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이 2015년도 시험이 좀 까다로웠죠. 왜 까다로웠냐면 요 시설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되는 바람에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60점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택관리사는요, 1차 시험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따로 보기 때문에 1차 시험을 합격하신다면 거의 90% 이상이 2차는 극복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1차가 관건인데 문제는 이 시설 개론도 대단히 어떻게 해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 개론도 절대로 깜보시면 안 되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택관리사 이 강의를 해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쯤 이때는 시설 개론 굉장히 쉬운 과목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시험 보고 나서는 어떻게 아이고 시설 개론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 주택관리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설 개론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자, 두 과목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회계 원리는 어려워서요. 고득 좀 맞기 힘들고요. 시설 개론은 아무래도 최근 출제 경향이 이제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외로 고득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과목에 대해서 민법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민법에 최소한 몇 점은 맞아주셔야 되냐면 70점은 맞아줘야 된다는 게 이게 또 큰 문제예요. 70점. 그럼 이제 민법에 70점 맞는 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민법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신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막 어떻게 해요? 공부하게 되고 어렵다고 느끼시게 되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70점 맞겠다고 민법만 공부하시면은 또 두 과목이 안 돼가지고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착안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주택관리사 민법은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민법을 완벽하게 완성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택관리사 민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시험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에서도 민법이 비중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 잘하시면 사법시험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이 점수는 제가 수업하면서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거기를 넘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그 부분을 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계 원리나 시설 개론이 공부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시험은 역설이 있는데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합격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시험이 뭐죠? 주택관리사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70점 정도만 맞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부분 어때요?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과목을 하지 못해서 시험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두 가지예요. 민법은 최소한 몇 점을 맞아 주셔야 된다고요? 70점을. 민법을 또 70점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서 뭐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죠. 그죠? 우리 민법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면 그 부분은 범위를 넘지 않으시라는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민법을 공부할 겁니다. 민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은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편 또는 물권법이 있고요. 채권법, 채권편이 있고 그 다음에 친족법도 있고 상속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민법은 총 5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친족 상속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채권법까지만 시험 범위인데 시험이 지금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은 민법 총칙에서 60%, 물권법하고 채권법에서 40%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3, 4년 전에, 2, 3년 전에 공부를 하셨으면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민법 총칙에서 90%, 물권법 채권법에서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40%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 물권법 채권법이 만약에 10% 나온다고 한다면 그땐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물권법 채권법은 포기합시다 라고 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몇 퍼센트 밖에요? 10% 밖에 안 나오니까 민법 총칙만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100점 맞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합시다 해가지고 요 민법 총칙 위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물권법 채권법이 10%가 아니라 40%가 나오다 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이 안 된다면 70점 못 넘어요. 그죠? 이거 60% 공부한다고 60점 다 맞겠어요? 아무리 잘해봐야 뭐죠? 50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50점 정도. 그러면 이 물권법 채권법에서도 반 이상 맞춰줘야 몇 점이 나와요? 70점 정도는 나온다라는 결론이 돌아가기 때문에 물권법 채권법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양이 문제예요. 양이. 만약에 민법 총칙을 양을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권법의 양은 한 3 정도 되고요. 채권법의 양은 이 정도? 이 정도 되고 민법 총칙이 한 3배, 3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양이 민법 총칙보다 몇 배나 양이 많은 거예요? 5배나 양이 많은 거예요. 엽기적이죠. 다시 말하면 물권법, 채권법 양이 민법 총칙에 대해서 양이 5배나 많은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몇 %밖에 안 나와요? 4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그냥 양에 비례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된다면 그냥 쭉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관리사 민법하고 비슷한 시험이 뭐죠? 공인중개사 민법인데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주택관리사 민법의 시험 범위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딱 2배 정도 돼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양이 어떻게 해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민법인 거죠. 따라서 수업은 공부는 민법 총칙 위주로 할 거예요. 어차피 뭐죠? 60%.
그다음 물권법, 채권법은 중요한 거, 필요한 것만 골라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권법, 채권법 하면서 요거만 봅시다. 나머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보지 마세요. 어차피 책은 다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요거만 봅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외에는 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 물권법, 채권법에서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이 그저 같은 인간이 뭐 뛰어넘었네 그게 아니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양을 뭐 하기 위해서요? 줄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제가 공부 안 한 부분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오고 다 공부한 데서만 나오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작년도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한 문제 정도가 제가 강의한 데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39개는 나온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자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틀려줘야 출제하신 분들의 예인 거죠. 출제하신 분 입장에서 100점 맞는 사람이 제일 배기 싫거든요. 왜요? 너무 잘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는 벗어날 수가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뭐죠? 감수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은 어떻게 해요? 꼼꼼히 자세하게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부분, 나올 만한 부분만 골라서 공부해 가지고요. 요 민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할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실 때는 복습 예습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는 거예요. 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으실 때는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뭐 분량은 여러분들이 뭐죠?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분량 듣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습하고 할 수 있는 분량은 듣고 뭐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으실 때는 예습도 좀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의 듣기 전에 타이틀이 나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나서 수업을 듣고 또 천천히 꼼꼼하게 뭐죠? 복습하고 해가지고 세 번째 들어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몇 번을 반복하셔야 돼요. 세 번을 반복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강의 듣더라도 막히는 부분이 없게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민법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 인간이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뭐 완전히 뭐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 열심히 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취지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안 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공부를 민법을 잘할 수 있는 건데 결론은 근데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거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요건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을 재밌어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올려 너무나 이게 시험 해가지고 막 극복해야 될 대상, 넘어야 될 대상,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민법이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민법이 재미없어지면 공부하기 싫고요. 하기 싫으면 열심히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민법은 사람 사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얘기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의식적으로 재밌으려고 하면 자꾸 뉴스를 보거나 뭐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공부했던 것을 응용해서 자꾸 이렇게 따져보시게 되면 재밌고요. 재밌어 하시면 또 뭐가 돼요?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를 좀 예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원래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쁘면 그 과목이 재밌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미우면
아주 그 강의 이제 듣기 싫은 거 아닌가요?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비록 배불뚝이고 못생겼지만 우리 민법 선생님 귀엽다. 뭐 하는 짓이 이쁘다라고 어떻게 저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결과적으로 민법이 어떻게 해요? 재밌어지고 민법이 재밌어지면 어떻게 해요? 민법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를 좀 이쁘게 봐주시고 예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14페이지 오시면 챕터 1 해가지고 통칙이란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은 뭐 거의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안 내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민법을 시작할 입장이니까 한번 보잔 말이죠. 제1절 민법에 의해서 민법이 뭐냐? 그죠? 민법 뭐냐 해서 1. 뭐라고 돼 있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죠? 그러면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뭐냐면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법을 나누게 되는데 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요. 교재 보시면 학설이 나오거든요. 뭐 이익설이다, 성질설이다, 주치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설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쉽게 접근하자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면 그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법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사법부, 그죠? 사법부 할 때 이 사법부는 사로 읽습니다. 공법, 사법 할 때 여기다가 시옷을 하나 넣어놔가지고요. 강하게 사법 이렇게 읽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언어 습관이니까 구별해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아무튼 사법이 뭐라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법 같은 것은 공법이겠죠. 왜냐하면 국가가 개인,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문제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에서 이것은 뭐죠? 공법이겠죠. 이에 반해서 민법은 매매다, 임대차다, 뭐 교환이다, 계약이다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은 뭐가 되는 거죠? 사법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부동산 등기법. 생각해 보셨나요? 자,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아파트를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죠. 어디 가서 등기합니까? 등기소.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과 저의 문제니까 부동산 등기법도 뭐가 되는 거죠? 공법이 되는 거죠. 상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사법이죠. 자, 왜냐하면 상법이라는 법은 상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죠? 상법이거든요. 그죠? 그럼 상인은 결국 국가가 아니라 뭐죠? 개인이니까 이것도 결국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상법도 뭐가 돼요? 사법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15페이지, 그죠? 15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2번 일반 사법으로 민법이 나오죠. 자, 이건 또 이제 법을 나눠봐요. 법을 나누면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일반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법은 뭐죠? 일반법이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뭐죠? 특별법이라고 해요.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은 뭐죠? 일반법입니다. 상법은
특별법이겠죠. 왜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니까 상법은 뭐죠? 특별법이겠죠. 뭐 국가공무원법이다. 이것도 뭐예요? 특별법이겠죠. 왜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한테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법을 또 나눕니다.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어요. 자, 실체법이라는 말은 실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법을 기준으로 하면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법을 우리가 뭐죠?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절차법은 이러한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절차법이 되는 거죠. 물론 민법에는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고 누가 소유자고 누가 지상권자고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은 대표적인 뭐예요? 실체법인 거죠. 민사소송법은 뭐겠어요? 절차법이겠죠. 왜요?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실체법일까요? 절차법일까요? 부동산 등기법은 대표적인 뭐겠어요? 절차법이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에 의해서요? 민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 절차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법에 의해서 규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등기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에 의해서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으니까 민법은 실체법이고 부동산 등기법은 뭐죠? 절차법인 거죠. 자, 이걸 합치면 이제 우리 민법의 의의가 나와요. 자, 민법 원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뭐죠? 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나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법입니다. 따라서 뭐죠? 합치면 뭐예요? 일반사법인 거고요. 그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실체법이다. 이게 뭐죠? 민법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자 그러면 뭐예요?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으로서 일반 사법인 것이 뭐예요? 민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럼 더 쉽게 말 생각하면은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쓰는 것은 뭐예요?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원칙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머릿속에 좀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사표를 쓰는 것은 사법적 영역이니까 민법이 적용이 돼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것은 국가에게 내는 거죠.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 그것은 공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대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거예요. 따라서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실체법이라면 뭐로 들어오는 거예요? 민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일까요? 법 제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니까 사법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죠. 일반법이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누가 임차권자니 누가 임대인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뭐인 거예요? 실체법인 거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뭐인 거예요? 민법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법의 제목과 상관없이 일반사법이고 실체법이라면 다 뭐로 집어넣게 돼요? 민법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거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이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같은 걸까요? 같진 않죠. 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에요. 그죠? 제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잖아요. 같진 않네, 그죠?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은 동일하다. 그럼 뭐예요? X고요. 그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민법이지만 뭐는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고, 얘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민법 규정에 보면 민법 규정에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법에 있는 처벌 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처벌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것이니까 어디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포함되지 않는 거다. 따라서 두 가지가 같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꼭 동일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